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세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세계와 K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 소식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무진영 평론가, 일리아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자, 골프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의 소식인데 윤석열 대통령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8년 만에 골프채 다시 잡았다. 이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외신들이 이것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평론가님 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영국 유력 일간지죠. 봤군요. 예, 이야. 텔레그래프 예. 또 시사 주간지죠. 미국의 네. 뉴스위크 그리고 CNN 뭐 홍콩의 온라인 미디어 다 봤어. 바스틸레 정도도 네. 보도를 했는데 그냥 되게 팩트 위주예요. 근데 이 팩트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대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보도해줬네요. 트럼프의 복귀에 대비해서 골프 강이니까 트럼프가 골프 연습을 다시 시작했다라고 대통령실이 얘기한 걸 그대로 네. 보도를 하고 있죠. 네. 근데 문제는 이 보도가 그대로 보도가 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 언론에서 좀 수정을 했어요. 8월부터 이제 계속 골프를 치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측이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은 8월부터 네. 이미 골프를 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당선을 예측하고 8월부터 쳤는 건가요? 아니죠. 저희가 계속해서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 시간에 했잖아요. 네. 아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8월이면은 7월 21일 날 바이든이 후보 승계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 한창 해리스 바람이 불 때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류 언론을 통해서는 다 해리스가 당선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던 다 그렇게 시점. 저희는 사실 세계와 K에서는 그래도 트럼프가 유리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일리아 교수님도 일리아 그때 교수님은 계속 일관되게 그냥 트럼프였어요. 계속 얘기를 계속 했었죠. 트럼프라고 트럼프가 될 말씀하셨어요. 거라고. 그러니까 근데, 예, 그때 해리스 그때? 바람이 불 때 해리스가 심지어 여론조사에서 전국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앞서고 있을 때고 경합주에서조차 엎치락뒤치락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네. 외교 정책이란 1도 없고 외교 철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윤석열 정부가 미리 예측하고 골프를 시작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그래서 소리입니다. 결국은 이게 오보가 됐어요. 외신들이 전체 오보입니다. 와, 우리 힘 셉니다. 우리가 오보를 만들어줬습니다. 결국은 수많은 외신 보도가 결국은 오보가 됐는데 교수님, 트럼프 대비하기 위해서 골프 친다. 그 말도 웃기지만 그게 대비가 됩니까? 골프 친다고? 그럼 골프만 치죠. 골프 선수를 그러면 대통령 만들죠. 데뷔가 당연히 안 되죠. 안 되죠.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저기 질문 자체가 좀 웃긴 거 아니에요? 네. 말이 됩니까? 트럼프 대비하기 위해서 골프를 친다고요? 이거는 뭐 골프를 친다고 해서 트럼프랑 갑자기 뭔가의 관계를 맺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는 자기만의 이익 그리고 미국의 이익만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가 우리가 아베 신조의 네. 그런 예시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아부를 해도 안 아무리 됩니다. 골프를 쳐도 일본의 뭐 특별한 이익으로 돌아가는 게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교수님 이번에도 그게 핵심이에요. 그때 아베가요. 아베가 골프 치고 옆에 운전까지 네. 해주고 난리 나는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트럼프가 당선된 지 9일 만에 뉴욕 타워로 날아간 사람이 네, 아베 맞아요. 500만 원 상당의 금 골프채를 들고 와서. 네. 그래서 물론 미국 언론에서는 그런 부분도 짚었어요. 아베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트럼프와 정말 가까워져서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그 아베의 그 모델을 따라서 할 거다. 메르켈처럼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처럼 이렇게 정말 사무적으로 대하는 롤 모델은 피하려고 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트럼프는 일본의 그러니까 아베의 일본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과 훨씬 친밀했죠. 네.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오늘 댓글 이거 하나 이거 소개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창근님인데 국방비 걸고 골프 내기 한번 해보면 저요 못 이깁니다. 트럼프는 싱글 플레이어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뭐 보기 플레이어라고 하면 상대가 안 됩니다. 못 이기는데 하여튼 그런 댓글 그게 말도 안 되는 대비인 거예요. 골프를 친다고 대비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고
지도자 대 지도자지 개인 대 개인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아, 예, 근데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볼 때는 좋은 생각이긴 한데 문제는 현 대한민국 정부가 그건 너무 못해서 그렇죠. 그렇죠. 뭐 일본에 가서 돈가스 먹거나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미국에 가서 노래를 하거나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 대 개인 외교가 아니라 그냥 실패하는 그런 태도, 그러니까 그렇죠. 노력이지 시도지 뭔가 이번 에이펙 지금 G20도 지금 갔는데 거기서도 제가 좀 납득하기엔 바이든을 또 만난다고 하거든요. 평론가님 인상이 안 좋은데 어떻게 바이든을 이렇게 만나는 게 맞습니까? 의미가 없죠. 바이든이 뭔데요? 그러니까 없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 혹시나 자꾸 개인적으로 생각하는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바이든 형님이었으니까 잘 가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국가 대 국가, 지도자 대 지도자로서 봤을 때는 트럼프잖아요, 이제. 당연하죠. 바이든을 보면 트럼프가 아유, 그 사람 인간 괜찮네 이래 안 합니다. 아직도 바이든이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정부는 되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바이든 행정부의 권력은 끝이 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서 무슨 이야기라고 무슨 약속을 하든 트럼프가 들어서 그거 다 뒤집어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뒤집었습니다. 제가 알기도 그런데. 우리 박지훈 저 변호사님이 차라리 대통령을 하시는 게 저는 대통령을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개인적인 같습니다. 거 말고 개인적으로는 바이든이 좋겠죠.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 자리 뭐 인간 만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국가 대표로서 가는 거 아닙니까? 국정을 생각해야 되는. 저는 답답합니다. 저희 모두가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사실은. 건가요? 네, 그런 그래서 건가요? 이렇게 한미일이 또다시 뭉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지금은 걸. 없죠. 그러니까 온 국민은 다 알고 일본도 있는데. 상황 안 좋아요. 그 사람. 어제 이시바 이시바 안 좋아요. 총리도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거 다 보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는 일단 뭐 신경도 안 쓰겠지만 네.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왜 첫 번째 임기 때 not 오바마, no 오바마 했죠. 이번에는 들어오면 딱 뭐 할 것 같아요? no 바이든, not 바이든이에요. 당연하죠. 뒤집힐 거예요 다. 다 뒤집힐 겁니다. 얌프 유님께서 대통령 혼자 인맥 관리하러 갔냐 이렇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고 두려운 거죠. 앞으로 트럼프 시대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우리가 겪을 어떤 그런 것들 공포감이 있는데 과연 대통령이 이걸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고 요거 하나만 좀 더 다뤄보죠. 외신 이야기. 뉴스위크에서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를 하나 달았었는데 가장 좀 문제되는 게 뭘 하나를 빼버렸어요.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걸 빼버리고 제목이 보니까 홈 트루스 이게 뼈아픈 진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국내적 진실 이렇게 번역을 하긴 했습니다. 요거 짧게 한번 말씀 주십시오. 아니 저 뉴스위크 이 보도가 사실은 지난주에 나왔는데 네. 요 나올 당시에 제가 요거를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때 우리 언론들이 일제히 다 국내적 진실이라는 그러니까요. 제목으로 내보냈어요. 네. 트루스. 홈 트루스. 네. 그래서 당시에는 그러니까 제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우리 언론들은 그런 얘기였어요. 북한 파병 문제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적 어떤 개혁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 그래서 국내의 어떤 중요한 현안들에 더 매몰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뉴스위크 당시 원문을 봤었거든요. 네.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뉴스위크가 되게 그냥 나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그냥 이렇게 뚝뚝뚝뚝 붙여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인터뷰가 이상한데 왜냐하면은 이 인터뷰라면은 왜 날카롭게 뭔가 비판적으로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의제 중심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원래 기자라면 맞는 거잖아요. 원래 뉴스위크는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렇죠. 원래 같은. 근데 그런 질문들이 빠져 있어서 빠져 저는 있는데. 살짝 의심을 했던 게 질문지 자체를 또는 말을 하고자 하는 방향 자체를 미리 대통령실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는데 아닌가. 물론 그 사이사이의 뉴스위크는 그래도 좀 짚으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초창기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여성들의 어떤 사회 진출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여성을 우대해주게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윤석열 내각의 여성들의 비율이 거의 굉장히 없죠. 거의 없었다라는 부분 지적받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부분을 딱 지적하는 대목이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은 뭐 저출산 대책과 함께 여성의 어떤 사회 진출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놓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그 5명의 남자 참모들을 옆에 두고서라는 표현을 붙여요. 그리고 이번에 뉴스위크에서 인터뷰를 할 때 지난달 16일 날 있었던 인터뷰인데 네. 요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뉴스위크 CEO하고 편집장이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조금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상한 부분이었던 이례적이죠? 것 같아요. 예. 왜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갔을까? 그래서 그냥 제가 추정키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 자체가 워낙 논란의 인물이기 때문에 약간 데스크 측에서 이 사람을 검증할 필요성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실제로 어떤 인물인지. 그래서 편집장까지 가서 직접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아니, 않았을까? 우리 대통령이라고요. 우리 대통령인데 논란의 확인을 인물이어서. 받아야 되거든요. 예. 외신의 맞아요. 확인을 받아야 돼요.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미국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이제 뭐 교수님 짧게 말씀 주시면 됩니다. 2기 행정부 구성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2기 행정부 일단은 뭐 하나하나는 우리 평론가님한테 좀 짚어보고 인선들 큰 틀은 아마 바이든 지우기 일로 가는 거겠죠 아마도. 첫 번째 바이든 지우기, 네. 두 번째 일기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강력하게, 훨씬 더 잔인하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첫 일기 때 그래도 트럼프가 아직은 미숙한 것도 많았고 그렇죠. 또 이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를 파악하고 있었던 중이었다면 이제는 다 완벽하게 파악했고 지금도 이제 임명하는 그 인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 다 공화당 쪽이 아니라 그냥 트럼프의 개인의 그렇게 충성파예요. 보여요. 예. 그래서 그 얘기는 야. 트럼프가 그냥 마이웨이 아하. 하겠다라는 징표라고 볼 수 있죠. 공화당 사람도 좀 써야 되는데 뭐 쓰긴 쓰지만 대부분 트럼프 개인적 인선이 보입니다. 특히 한 명 한 명 봐야 되는데 저는 이게 가장 눈에 띈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머스크. 정부 효율부 위원장 수장 요게 됐는데 본인이 제안을 했다고 하긴 했는데 저는 이게 무슨 자리인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됩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내각에 들어온다. 내각인가 여기가? 그렇죠. 이게 궁금합니다. 이제 사실은 하나의 정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와. 의회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으면은 똑같죠 우리나라랑. 예. 위원회식으로 위원회로 할 예, 것이다. 정부 외부 밖에 두고 거기서 이제 조언을 얻고 거기다 힘을 실어주면 사실 되는 거거든요. 네. 자, 트럼프 일기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명령으로 정치를 해요. 법을 바꾸거나 또는 의회의 어떤 협조를 구하는 짓 따위는 안 합니다. 네. 예.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다. 시행령. 예. 우리 선생님도 예, 그렇게 그러네요. 했던 적이 있죠. 예. 의회 따위는 지금도, 가뿐히 예. 무시하고 예. 본인이 원하는 대로 시행령 정치를 하는 누군가와 똑같이 트럼프는 행정명령 그리고 내가 바로 취임하자마자 서명할 행정명령이 지금 줄을 이어서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네. 이미 준비가 다 돼 그렇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1기 때 트럼프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본인조차도 본인이 대통령이 설마 될지 몰라가지고 사실 트럼프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 그때는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혼자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꾸려놨더니 트럼프가 늘 지적한 딥스테이트, 네. 기득권 세력들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트럼프가 무언가를 하려고만 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 막아섰다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아마도 처음에는 뭘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서 확실하게 자기가 속았다, 당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트럼프 뒤통수를 치던 수많은 공화당 인사들, 트럼프 내각의 인사들이 다 회고록을 써내면서 트럼프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 일제히 이번에 해리스 지지를 선언을 했거든요. 네. 트럼프하고 딱 각을 세웠죠. 이게 결정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네. 그래서 트럼프는 트럼프가 낙선하고 나서 먼저 꾸려진 게 있어요.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라는 걸 먼저 네. 만듭니다. 여기서 일을 간 거죠. 내가 다시 복귀할 때 대비해가지고 내 정책도 다 만들고 나와 함께할 사람들 말 그대로 트럼프 충성파들을 쫙 골라내는 작업들을 이미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네. 그게 사실은 확실하기 때문에 인선이 생각보다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기성 정치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핵심 기준은 뭐다?
것보다 내 말 따라가지고 내 말대로 그대로 실행해줄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장관의 피트 헤그세스 이 사람 예비역 소령 출신인데 폭스뉴스 진행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비역 출신인데 나와가지고 그 평론가를 막 이런저런 트럼프 막 친화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폭스뉴스에 발탁이 돼서 진행까지 하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 갑자기 떡하니 국방장관에 이 앉히는 사람입니다. 거예요. 이 사람이 국방장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외교 쪽에 굉장히 방점이 찍힐 것 예. 같아요. 왜? 트럼프가 사실 외교적으로 하고 싶었던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 다 가로막혔었거든요. 네. 왜? 그 외교 전면에 나 트럼프일 때마저도 미국의 외교 정책을 결정한 그룹은 미국 외교협회라고 하는 미국의 외교 정책은 우리가 좌지우지할 거야라고 하면서 온갖 정치인, 전문가, 언론인, 기업가들 수천 명으로 구성된 네. 딱 그룹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에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그들은 결국은 트럼프가 늘 비판하는 딥스테이트의 세력들이란 말이죠. 아마도 그래서 이번에는 완벽하게 그들을 손질할 수 있는 외부에서 네. 오로지 트럼프 말만 듣고 기존의 어떤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독립된 사람들이 주로 포진이 쫙 될 거라는 거고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거 중에 외교안보 라인도 사실은 기존의 장성이나 군인이 아니면 지금 딴 사람들 막 쓰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앞으로 정말 저희 뭐 우리 세계적으로 눈에 띄는 거는 우리는 방위비 이런 거고 전쟁 부분이잖아요. 지금 미국의 안보 그룹이 영향력을 못 행사하게 트럼프가 한다면 세계 전쟁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중동의 전쟁들이 많은데 안 미칠 수 없죠. 무조건 미치겠죠. 네, 당연히 미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외교적인 부분은 트럼프가 외교적인 부분을 노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국내에서 점수를 따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는 노벨 평화상 추구 네. 그런 건데 당연히 우크라이나와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려고 할 거고 이스라엘도 어떻게든 할 거예요. 네. 근데 어떤 식으로 갈 건지 우리가 아직은 모르는데 그나마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의 희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네. 지금 외무부 장관으로 이제 앉힌 사람이 마르코 루비오예요. 마르코 루비오는 전통적인 보수층에 있는 사람이고 트럼프를 원래 너무 많이 비판해왔던 사람이에요. 뭐 물론 요새는 다시 108도로 이제 정반대로 바뀌어서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지만, 네. 근데 루비오는 전통적인 미국의 공화당의 보수의 이런 이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했을 때 러시아 엄청 많이 비판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루비오 이스라엘을 엄청 많이 지원하는 사람이에요.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트럼프의 이런 극단적인 노선을 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국무장관이 아주 희미한 그런 희망을 갖고 있어요. 제가. 희미한 지금 보면 루비오하고 국가안보 보좌관이 왈츠인데요. 이 사람들은 공화당 사람들이에요. 네.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인데. 근데 또 이 두 사람이 뭔가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는 트럼프가 확 가는 걸 좀 잡아준다는데 또 확실한 건 이 사람들 반중 강경론자잖아요. 둘 다. 맞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마 중국 견제는 이들한테 시키고 나머지는 내가 한다. 저는 이렇게 또 읽히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사실 이분들이 그러니까 기성 공화당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네. 본인의 어떤 성향을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일기 때와 다른 게 트럼프 2기 때는 트럼프가 속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이미 너무 희한한 게 트럼프는 재선 출마 불가능하거든요. 자, 미국은 그 지금 법적으로 2번 이상 대통령을 못하게 돼 맞아요. 있어요. 한 한 번 명이. 해서 네.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번 8년 했기 딱 할수 때문에 있어요. 예. 이번에는 트럼프 그냥 4년하고 끝나는 네. 거거든요. 벌써부터 트럼프 후임으로 내세울 지금 부통령 당선인이 된 벤스를 지금 후계자로 키우고 있다는 네. 거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은 벤스와 완벽하게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자, 트럼프 얘기대로 가는 걸로. 자, 그러면 지금 나머지 내각들에서 내가 딱 믿고 내 사람들로 포진을 시켰는데 이들이 갑자기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낸다. 그러면 그걸 내버려 둘까요?
저는 트럼프가 참을성이 더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을 거고요. 예. 지금 아마 내부적 공화당 내부적 갈등은 더 심각해질 거예요. 네, 심각해질 거예요. 머스크가 7월에 트럼프가 왜 피격을 당하고 나서 갑자기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1,800억 원의 자금을 내잖아요. 네. 그때 막 트럼프를 머스크가 공개 지지하고 나서니까 트럼프와 머스크가 막 만나요. 그러면서 머스크가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정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잖아. 그래서 이거 손질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야, 나도 안 그래도 그 내각 내부에 또는 기득권 내부에 어떤 딥스테이트 다 쳐버리고 싶었는데 너 나랑 생각이 같구나. 야, 그러면은 정부 효율위원회라는 거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너가 그거를 해. 라는 식으로 얘기가 미리 됐었던 거고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머스크가 너무 나서고 있으니까 원래 정치계에 있던 정치인 입장에서는 외부 인사가 그렇게 나대게 되면은 꼴 같잖아요. 그렇죠.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미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트럼프는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 것이냐.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바에 따르는 쪽에 힘을 실어줄 거기 그렇겠죠. 때문에. 뭐 트럼프 그렇죠. 성격상 그렇겠죠. 말하는 그렇죠. 사람한테 힘실어주지 않겠죠. 네. 견제를 할 수 있을지 전 의문인데요. 견제 불가능하죠. 예, 어떻게 트럼프 이걸 어떻게 견제하죠? 트럼프 4년간 해가지고 공부했고 4년간 절치부심했습니다. 와신 상담했어요. 와신 상담했을 거예요. 완전히 이런 경우가 좀 처음인데 얼마나 그 풀을 뭐 간을 씹어 먹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대놓고 나 취임하면 딱 하루만 독재할게. 네. 맞아요. 그 얘기를 대놓고 하잖아요. 농담 같지가 않습니다. 아, 그건 농담 아니에요. 농담 아니에요. 예. 예. 트럼프 말은 그 어느 것도 농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 공원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 공원. 근데 지금 무시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교전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교수님? 저는 약간 근데 메인스트림이랑 조금 다른 입장을 갖고 네. 있는데 상황이 그렇게 흑백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24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원래 이 세상에서 24시간 내내 어떤 전쟁이든 끝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가한 일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긴 한데 뭐 물론 지금 상황은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불리한 건 맞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푸틴에게 유리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트럼프는 정치인이 아니고 뭔가 뭐 인권, 정의 뭐 이런 건 전혀 신경 안 쓰고 이익만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제가 어떻게 보냐면 누가 더 달콤한 매력적인 제안을 하느냐에 따라 그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매우 커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젤렌스키는 미국을 방문하면서 국회 앞에서 연설을 한 거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젤렌스키의 승리의 계획이라고 해서 문서가 나왔는데 거기는 비밀 사항이 3개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공개가 안 됐는데 지금은 네.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보면 딱 트럼프용 그런 상황인데 첫 번째 유럽에 있는 미군 대신에 우크라이나 병사로 대체해준다. 두 번째, 초토화된 정쟁으로 인해서 초토화된 우크라이나의 땅을 부동산권 그리고 개발권은 미국에 넘어가 준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트럼프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항상 돈만 앞으로 있는 이익만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넘어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푸틴과 얘기를 해봤자 푸틴이 사실은 트럼프에게 줄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고 많지가 않아요. 근데 뭐 푸틴에게 개인적으로 호의를 베풀거나 아니면 푸틴을 좋아한다고 해서 트럼프가 그냥 우크라이나 가져가 이런 사람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렇죠.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달리 이제 뭐 하는데 어쨌든 지금 아마 바이든 정부 때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 그런 말도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다면 트럼프는 지원을 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지원 못 받고 전쟁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양상으로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그 아까 비밀 조항의 네. 전제 조건이 우크라이나를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이기게 만들어주는 이기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네. 그 조건이 붙어 있거든요. 예. 그럼 그 조건에 만족하려면은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가 지원한 무기들을 러시아 본토를 확실하게 때릴 수 있게 그렇죠. 허락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확전이 되죠. 확전이에요. 전 세계 대전이 될 가능성이 확전이 되죠. 예, 월드워. 예. 이 확전을 과연 다른 나라들 유럽조차도 과연 원할까?
원하는 이건 사람은 원하지는 그렇죠. 않죠. 원하는 나라는 없다고 봐야 아무도 돼요. 우크라이나 없어요. 말고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허락해 주는 순간 푸틴은 빡이 돌아서 속된 표현으로 네. 전략 핵무기 쓸 쓸 겁니다. 수도 있죠. 예, 쓸 네.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뭐 질문이긴 한데 근데 네. 어쨌든 트럼프가 들어와서 무조건 지금 모든 정쟁이 끝나고 세상이 다시 평화로워진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변수가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음. 예측이 불가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예측을 할 개인적으로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럼 오히려 지금은 더. 왜 양국 간의 교전이 더 활발해졌느냐? 음흠.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협상이 되든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토 그렇죠. 때문에. 협상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아, 확보하려는 맞아요. 예. 협상 테이블에 딱 앉기 직전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걸 가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정도를 이미 점령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 20%도 다 내놓고 그냥 가고 그다음에 2014년에 강제 병합했던 크림반도도 음. 내놓고 가라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조건은 그거거든요. 네.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근데 그런 없어 얘기도 보이네. 젤렌스키도 거의 포기하는 모습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러시아 언론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 쿠르스크 지역이 있잖아요. 원래 러시아 땅인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잠시 임시 점령하는 예. 거. 거기에서 5만 명 정도의 군사들이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 5만 명 중에서 1만 명 정도가 북한군이라고 하죠. 북한군이 들어가서 그냥 푸틴도 알기로 지금은 트럼프가 되면 이미 지금 전선이 있는 대로 이거 그 라인을 그 선을 긁고 같은데 그래서 최대한 많은 땅을 차지하고 최대한 쿠르스크를 다시 탈환하고 난 그렇죠. 다음에 협상에 들어가자라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군을 투입하는 이유가 분명해져요. 확실하네요. 쿠르스크를 탈환하기 위해서.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러시아 얘기 나온 김에 짧게 요 얘기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G20 정상회담에 푸틴 안 갔습니다. 체포될까 봐 안 간 거예요? 러시아 언론에서 그 얘기가 그렇게 나왔는데 얘기합니까? 푸틴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내가 만약에 가면 모든 전 세계 위신들이 나한테 관심을 보여주잖아. 집중받을까 봐. 예, 시선을 그거는 돌리기 싫어서 아. 안 가주는 겁니다. 안 그렇죠. 가는 거. 본인 야, 얘기예요. 니들이 주목받아야 되는데 내가 주목을 가로채는 건 좀 미안하니까 니들끼리 해. 안 가줄게. 안 가줄게. 본인 얘기인데 배려를. 그게 예. 맞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정평론가 일야 교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